네,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본 지진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본 전문가들 분석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네요. 전문가들 얘기가 이번 지진이 끝이 아니라는 그런 좀 경고를 내놨네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새해 첫날 일본은 지진이 규모가 아니라 이제 상대적으로 느끼는 진동을 가지고 해서 규모 7.6 나왔는데요. 사실 전문가들 얘기는 지금 이번에 지진이 난 곳이 노토반도 동해 쪽에 있는 노토반도인데 지난 3년 사이에 한 500회가 넘게 지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5월 같은 경우는 6.5 규모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게 이제 이른바 군발 지진 지역인데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요. 여기서 이렇게 7.6 강진이 발생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단층이 넓게 움직였다는 건데, 그래서 솔직히 좀 놀랐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리고 규모가 크다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네. 교토 대학 교수 얘기는 노토반도는 지하 깊은 곳에 섭씨 300도가 넘는 고온 유체가 상승하면서 1년에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내륙부에서 단층이 뒤틀림으로 이게 축적돼 가지고 이게 이제 터져 나온다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이번 지진하고 쓰나미가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983년 동해 중부 지진 때도 쓰나미가 국지적으로 10m 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움직이면 주변이, 왜냐하면 동해 쪽 단층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움직이면 주변이 잇따라 움직여서 이렇게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일본 기상청 분석을 보니까 새해 첫날 강진 이후에 여진만 해도 155회 가량이 발생한 걸로 어제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네. 이번 피해로 사망자 피해도 있고요. 다친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여진이 좀 계속되고 있어서 불안함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더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번이 끝이 아니다라는 네. 분석이 또 계속 나오고 있다는 소식 전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네덜란드 노광 장비 생산 기업이죠. ASML 얘기를 좀 해주시죠. 블룸버그가 이름을 밝히지 말라는 소식통을 이용해서 어제 전했는데요. 네덜란드 ASML 이게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노광 장비, 이게 이제 그 회로에다가 선을 쏴가지고 이제 그 회로를 그리는 건데 굉장히 아주 첨단 장비죠. 그래서 첨단 반도체 설비 제조에 아주 필수적인 장비인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새해 들어서 이제 이 중국에는 사실상 팔 수 없도록 완전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중국이 이 금수 발효 전에 사재기를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이거를 발효 전에 제동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덜란드 쪽에서 선적하려던 거 일부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한 몇 억 달러어치가 되는 모양입니다. 미국 개입으로 좌절이 됐다. 네. 네.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온 게 한 해 전보다 한 근 30% 증가했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유럽연합 전체로는 오히려 수입이 줄었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덜란드 이 노광 장비를 집중적으로 수입한 걸로 그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작년 9월 같은 경우는요, 중국의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수입이 한 해 전보다 무려 1,850%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싱크탱크 관계자도 이건 솔직히 이 ASML 장비 수입 때문이다. 그러면서 금수되기 전에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거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노광 장비 같은 경우 그리고 ASML 얘기가 계속해서 좀 많이 부각이 되는 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워낙에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럼요. 지금 반도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특히 미세 공정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이 노광 장비 이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네. 지금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작년 말에 네덜란드에 대해서 새해부터 금수를 하지만 그 전에도 중국에 대한 선적을 삼가해달라고 그렇게 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치가 취해졌다는 건데, 백악관하고 네덜란드 외무부는 일체 논평에 대해서 코멘트를 안 하는데 요청은 이 ASML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럼
네덜란드 정부가 일부 수출 라이선스를 취소했다. 그래서 몇몇 중국 고객사가 영향받았다. 이렇게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 네. ASML 얘기였습니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본 제철 US 스틸 인수 미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얘기가 또 있네요.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이거를 이제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 대해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그 내내 상무장관을 지냈던 윌버로스 이걸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난 1일자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했는데요. 지금 무슨 안보 운운하는데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미국의 첨단 기술이 외국 업체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면은 이제 어떤 안보 문제가 우려가 제기될 수 있지만 일본 제철 기술이 이미 US 스틸하고 비슷하거나 훨씬 더 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기우다. 그러면서 이 로스 이 전 장관 얘기는 이게 전혀 외국인 혐오증 같은 거다.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자체가 필요가 없고 상관이 없다 이런 상관이 얘기를 없다는 겁니다. 한 지금 건가요? 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앞서서 그랬거든요. 네. 긴밀한 동맹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게 국가안보라든가 공급망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기 대해서 이거는 명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본 제철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도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속임수도 동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US 스틸 인수하는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8조 3천억 원 정도가 이 윌버로스 이 사람은 이거는 대미 투자로 자기는 본다. 네. 그러면서 일본이 패트리어트 최근에 수출하기로 하는 등 핵심 동맹 아니냐. 괜히 그런 동맹국을 건드리는 게 오히려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꾸 민주당 쪽에서 이걸 얘기하는 게 노조 눈치를 보는 거다.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미국 의회 일각에서도 인수 반대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네요. 이 사람 얘기가 미국 정치인들이 외국의 그 시장 차단은 막 비판하면서 정작 자기네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건 위선 아니냐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역 안보 파트너로서의 미국의 신뢰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니까 조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 미국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미중 경제 전쟁에도 중국 사업 적극 확장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보도죠? 네, AP통신이 정리를 했는데요. 네. 맥도널드, KFC, 그다음에 스타벅스, 이런 파파이스, 이런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경제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도 네. 그래도 계속 진출하고 확장하는 움직임이 완연하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 4년 동안 중국에 매장을 3,500개 가량 신설할 계획이라는 것도 네. 전했고요. 그다음에 KFC, 차이나 같은 여기는 이제 현지 법인 통해서 최근에 중국에 10,000번째 매장을 열었는데 앞으로 여기다 추가로 3년간 한 1,200개를 추가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KFC 쪽 목표는 2026년까지 중국 인구의 절반, 그러니까 한 7억 명 이상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자기네 매장을 두는 게 목표라고 그때 설명을 했습니다. 스타벅스도 이런 계획이 지금 있나 이미 봅니다. 중국에 많은 매장을 네. 갖고 있는데 중국 동부 쪽에 제조 유통 시설 확장에 한 2억 2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미국 바깥 지역으로는 가장 큰 투자라는 겁니다. 이 회사 입장에서. 그다음에 파파이스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상하이에 플렉숍 열고 중국에 다시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간 한 1,700개 매장을 열겠다. 네. 지금 이렇게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가는 이유는 여전히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고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여전히 예. 크고 좀 매력적이라는 건 지금 분명하다. 네. 지나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도 작년 8월에 중국 갔을 때 현지에 있는 미국 업체 행사에 참석을 해서 네. 지금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수출을 철저하게 통제하지만 두 나라 무역의 99%는 수출 통제와는 무관하다. 그러니까 상업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은 정치 관계도 안정화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첨단 기술 아닌 것 미국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식으로 이렇게 독려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이제 걸림돌도 있죠. 중국이 아시다시피 방첩법 강화하고 대외 관계법도 제정을 해서 미국의 그 일반 기업들이 좀 중국 비즈니스가 좀 리스크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작년 9월에 미중 비즈니스 협회가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이제 현 중국에 진출한 그 미국 기업의 한 43%가 1년 전보다 그 비즈니스 환경이 나빠졌다. 그리고 83%는 한 3년 전보다 중국 시장을 자기들이 덜 낙원한다고 하는데도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결국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게요. 작년에 중국에서 뭐 비즈니스를 철수하는 외국 기업들이 많다라는 보도도 사실 좀 많이 보였었는데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결의 또 보도입니다. 패스트푸드 업계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다. 뭐 제조 설비 네. 같은 거를 이제 뭐 태국 같은데 이렇게 동남아로 뺐지만 시장 자체를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자, 다음 얘기해 볼게요. 지난해 사우디 국부펀드가 다방면에 활발히 투자하면서 전 세계 국부펀드 투자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고 상당한 네. 양이네요. 그 로이터가 전 세계 국부펀드 분석업체 글로벌 SWF 연례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네. 그 사우디 국부펀드가 뭐 작년에 전 세계 국부펀드 투자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한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우디 국부펀드 투자가 한 315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이제 전 세계 그 투자액의 한 4분의 1 정도라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전반적으로 증시들이 호조를 보여서 전 세계 국부펀드가 관리하는 자산이 한 11조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뭐 1경 4,510조 원, 515조 원 정도인데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국부펀드 총 지출은 그 전해보다 한 21%가량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투자를 했다는 얘기인데 다만 이제 친환경 수소라든가 리튬 부분 같은 데는 이제 에너지 전환 부분에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를 했지만 다른 분야는 투자를 좀 신중하게 한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뭐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쪽 그 네. 글로벌 그 SWF 간부 얘기는 국부펀드 자본이 부족한 게 아니고 많이 늘었는데 투자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는 지나치게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한예로다가 지금 그 싱가포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자산이 1,440억 달러 정도 늘어났지만 투자는 전년에 비해서 48% 적게 투자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우디 국부펀드는 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뭐 전반적인 무슨 그 산업 쪽도 그렇지만 그 스포츠 쪽, 게임 쪽에도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죠. 아시다시피 지금 PGA 같은 것도 막 인수를 하려고 하고 물론 이제 미국이 지금 제동을 걸어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게임사 액티비전, 뭐 블리자드, 뭐 이런 일렉트로닉 아츠 같은데 지금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사우디를 글로벌 게임 허브로 또 부각시키려는 그런 그 목표도 갖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추진하는 지금 사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자금이 들어가는 게 진짜 많은데 이 자금의 출처를 보면 뭐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일부 상당 부분 충당을 한다 이런 네.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러면서도 이렇게 국부펀드 투자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금력 확실하네요. 그 네. 최근에 어떤 그 중동 쪽에 비즈니스 하는 분 얘기가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 뭐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가 자기들이 자꾸 오일머니 얘기하는 게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오일머니는 우리한테 맞는 표현이 아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탈석유 쪽으로 간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탈석유를 네. 계속해서 방향성으로 하고 강조를 하고 있군요. 자, 다음 얘기입니다. 영국이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 분석인데 AI 국가주의 시대가 왔다. 미중 주도권 경쟁에 유럽, 중동, 인도도 가세한다. 이런 얘기하네요. 아시다시피 2011년 11월 그 챗GPT 등장해서 그때부터 뭐 AI 경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미국하고 중국이 물론 주도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지금 유럽도 그렇고 중동, 아시아 국가, 뭐 인도 같은 데가 지금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이거를 전하면서 이제 드디어 AI 국가주의 시대에 들어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그 토호국 아부다비 같은 경우도 작년 11월 말에 AI 기업을 설립을 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 이 생성형 AI 기반 기술이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이죠. LLM이라는 거요. 많이 얘기 나오죠, 요즘에.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상용하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거고, 네. 그다음 프랑스도 지금
미스트랄이라는 AI 스타트업을 지난 현재 투자도 대폭 유치해서 지금 창업한 지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기업 가치가 벌써 20억 달러 정도로 평가되는 상황이고요. 미스트랄.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뭐 사르밤 그다음에 또 크루트림 같은 이렇게 AI 스타트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대대적으로 정부도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이제 영어 기반 이런 거대 언어 모델 아닌 자기네 이제 그런 걸로 하겠다는 게 이제 뭐 영국도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만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LLM을 그 자기네 문화, 언어, 그리고 정신까지도 담아내는 그런 걸로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국가주의 시대가 왔다는 그런 표현을 이코노미스트가 썼습니다. 작년에 AI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뭐 투자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오른 주가들도 있고 뭐 그런데 올해는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치열해지고, 이런 예. 걸 보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네. 이제 투자, 이제 문제는 이제 투자인데요. 네. 이코노미스트 그 집계를 보니까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각각 한 400억에서 한 5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이제 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상태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술 종속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유럽 뭐 이런 뭐 중동, 인도 같은 데가 자기들도 이제 속속 투자를 하겠다는데 아직까지는 투자액 자체는 미국이나 중국에 훨씬 못 미칩니다. 지금 이코노미스트 집계를 보면은 그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가 합쳐서 한 400억 달러 정도 지원을 현재 이제 약속한 상태라고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국가 주도 접근 차원에서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중동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오일 먼지로 자금력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서방 같은 경우는 사생활 침해라든가 정보 공개 같은 데 대해서 굉장히 견제가 많은데 네. 이런 중동 국가들은 그런 걸 나라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게 훨씬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유권자들의 그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아부다비 그 첨단기술연구위원회 관계자 얘기가 지난 50년은 석유가 우리나라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데이터가 새로운 석유다. 아까 말씀드린 그 탈 석유하고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주의, AI 국가주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요거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그래서 그 네. 공공 데이터 이제 왜냐하면 이제 AI가 학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거 뭐 서방에서 문제가 많죠. 뭐 저작권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건데 지금 뭐 인도라든가 일부 유럽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요. 국민보건 서비스 그 데이터 이게 아주 핵심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것도 영국이 선진국인데도 적극적으로 이걸 오픈하겠다. 그 AI 육성에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러니까 이코노미스트 지적은 AI 국가주의에 따른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이런 국민 건강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기업에 넘기는 자체가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를테면 미국하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 이제 오픈 소스인 AI 모델 사용을 만약에 제한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걸 기반으로 지금 중동 같은 데서 베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엉뚱한 곳에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리스크도 또 그러니까 후발국들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런 점들도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 좀 넘어가 볼까요? MZ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G세대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 세대에 이어서 완전한 온라인 첫 세대 알파가 온다고요? 어떤 그러니까 세대인가요?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 1980년에서 94년 출생한데 그 자녀 세대가 알파 세대라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 MZ인데 그 다음 세대인데 알파 세대. G세대 다음이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10년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태어나는 중이라는 겁니다. 네. 그 얘네들이 이제 완전한 디지털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9살 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을 쥐고 이제 얘들은 그리고 이제 그 온라인 같은 데도 완전히 익숙해 있고 그래서 현실 세계와 AI 이런 그 가상 세계를 구분을 별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가 이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알파 세대다. 네.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미래의 소비자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 알파 세대에 대한 그 소비 잠재력에 대해서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MZ, 그러니까 M세대의 자녀 세대가 알파다. AI하고 인간의 경계가 흐릿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들은 어떤 온라인 상호작용에 훨씬 더 익숙해 있고 그래서 지금 특히 이런 면에서 환경 문제라든가 인종차별, 빈곤 같은 사회 문제에도 얘들은 더 관심을 가질 거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또 20억 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 역사상 한 세대로서는 가장 큰 규모가 될 거다. 그래서 기업들이 앞으로 얘들의 소비력이라든가 시장 그 파워를 주목해야 한다는 그런 조언입니다. MZ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서서히 또 알파 세대에 대한 얘기가 분석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네. 뭐 그 우리 저 걸그룹 블랙핑크 있죠. 거기 태국 출신 리사가 있잖아요. 있죠. 이번에 그 태국에서 현지 조사를 했더니요. 네. 태국 뭐 지금 총리고 누구를 떠나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거기서 전해졌습니다. 뭐 다 제치고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가장 걸로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리사가. 오, 리사가요.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네. 이만큼 세태가 달라졌습니다. 현지 보도를 보면 뭐 국민적 영웅 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뭐 되는 것 같고 고향에 가서 일거수일투족. 뭐 네. 그 토종 음식 먹고 싶다니까 그 음식이 동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디를 가고 싶다 했더니 거기가 최고의 관광지가 됐던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있는데 지금 현지 태국 그 총리인가요? 네. 4위밖에 안 됩니다. 얘보다 훨씬 더 쳐졌습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군요. 1위는 리사, 2위도 정치인인가요? 정치인입니다. 아. 그 세 번째가 무슨 배우 겸 방송인이고 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지금 집권당 대표입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사람을 제치고 네. 블랙핑크 리사가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이 됐다. K-팝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자랑스럽습니다. K-팝 정말. 자, 여기까지 국제뉴스 듣도록 하겠고요.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